안녕하세요. 전국대학교 이시훈입니다. 다들 배고프시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요청받았을 때는 저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걸 하려다가 한국에 있는 유동층 기술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동향을 얻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슬라이드 만드는 데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유동층에 너무 집중하는데 사실은 플루이드 베드는 결국은 원어보다 가솔리드 리액트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저는 이제 화학과학과 엔지니어인데 화학과학과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솔리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반응들을 설계할 것인가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제일 오늘 강조한 게 뭐냐면 랩, 다음에 파일럿, 데모플랜트, 커머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 하나의 패스웨이고 특히 유동층에서 왜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 유동층에 여러분들 하셨을 거 쿨 MSP 책이 제일 많은데 리액터를 디자인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이론식이 아니고 경험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실제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하게 이제 설계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바라쿠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바라쿠다 같은 입자에 대한 개별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솔루션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유동층 공정을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요 매크로 레벨 수준의 그런 큰 얘기보다 입자 쪽에서는 마이크로 레벨, 즉 실제로 그런 솔리드가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지?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는 우리가 기존에는 되게 유동층 공정이 되게 저렴한 공정이지만 유동층 머티리얼 우리 몰레큘러 디자인 해가지고 기존에 몰레큘러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촉매에서는 코어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서 반응을 할 것이냐. 사실 유동층에서는 어떻게 유동층에서 견딜 수 있는 즉 하드니스를 가지면서 적절한 코어 사이즈를 가지면서 우리가 그 반응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유동층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몰레큘러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연구 하나와 그 다음에 앞단에 뒷단으로 가시면 실제 데모플랜트도 너무 중요하지만 최소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CFD와 같은 새로운 걸 통해서 빠르게 그거를 적용해서 모델을 반응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두 가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사실은 저는 원래 유동층 공정을 했었는데 콜드 모델 만들어서 설계해서 반응의 한 모델 개발하고 이런 연구를 하다가요 학교로 가서 전체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근에는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배드 머티리얼에 우리 집중하자. 배드 머티리얼에서 실제 반응, 마이크로 레벨, 나노 레벨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 개발하는 커머셜로 가면 저 공정 진짜 쓸만해?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서스테너빌리티 개념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LC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확대된 요점 연구를 저는 사실은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과연 한국의 유동층 딱 그러면 제가 키 플레이어라고 딱 뽑았는데 실제로는 저희 나라 유동층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되게 전문가들한테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구소는 여기 4개 정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연구원, 기계연구원 정도.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면 카이스트하고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이 정도 수준에서 하다가 최근에 좀 더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 플랜트는 대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연소로 쪽에 연구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한국전력학 이쪽 분야를 많이 아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유동층 공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화학 케미컬 쪽에 되게 많습니다. 물론 여기 몇 개 금호서열 화학이라든지 몇 개 빠졌는데 나중에 보내주시면 제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플랜트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FCC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 있는 가장 큰 순환용층 보일러죠. 550메가와트 순환용대 CFB가 2개가 연결돼서 1기가와트의 터빈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부발전에 있는 삼척 보일러.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는데 카본 나노튜브를 기포유동층 반응기에서 만든 LG화학 플랜트 설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봤더니 이쪽 부분이 사실은 화학 플랜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플랜트는 기본적으로 기포유동층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지금 CFB 콜 컨버스천, 그 다음에 팩코, 그 다음에 인스러레이턴 이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순환유동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계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애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계가 딱 하나 나타납니다. 저희가
순환유동층 보일러 해가지고 생산을 할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동층 그러면 겔단트 B입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겔단트 B입자를 쓰는 입자들은 아까 이제 포스코에서 보셨다시피 그 자체가 반응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겔단트 B입자를 쓰는 연소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걔는 이너에 있는 솔리드 물질로서 반응하지 않고 열을 공급하거나 하는 물질로 그냥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할 때 되게 쉽게 반응을 안 하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제 겔단트 B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뭐 웨넨 유니케이션을 써서 우리가 경험식으로 알고 있는 그 각종 뭐 실소고등학교 몇 배로 설계해서 반응을 설계하는 이런 식의 접근하는데 놀랍게도 화학 플랜트는 특히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요게 이제 그 유니폴 프로세스입니다. 전 세계 범용 고분자 중에 폴리에틸렌하고 LDP 같은 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범용 플랜트인데 이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촉매를 집어넣고 그 촉매에서 그 에틸렌이 반응을 해가지고 촉매가 P, BP 뭐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사실은 촉매 그 LLDP 제품이 들어있고 그 제품에 계속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촉매를 집어넣고 키우고 연속적으로 뽑는 그래서 기포유동층 형태가 되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새로운 화학 물질들은 전부 다 이쪽 계열들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즉 기존에 우리가 뭐 기관에 연수에서 배웠던 반응을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즉 안에서 반응기 안에서 입자가 커지고 밀도가 증가하고 그 반응을 다시 또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유동층에 대해 쿠니 레벤스필 책에 나와서 그거로 시작된 반응 설계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안에 있는 물질은 유동층을 이룬 물질은 변화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로스 없이. 그리고 걔는 중간에 열 전달이든 뭐든 매스 전달이든 그것만 공유하게 돼서 그렇게 설계했는데 이 화학 반응기들은 새롭게 이런 식으로 입자가 변하기 때문에 이 입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 이게 되게 관심인데 이 유니폴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다 그 연구 개발 없이 외국 기술이 저희 나라에 딱 들어왔고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는 공장에서 만들면 하나 외국에서 세우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로지 똑같은 반응기에서 더 많이 생산이 되니까 촉매 개발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촉매 개발해가지고 입자 집어넣어서 그냥 기존에 돌리던 그 외국 벤더에서 준 대로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이 됐다가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건 사실 LG화학에서 이게 성균관대 이동호 교수님과 같이 시작을 해서 CNT 만드는 공정을 시작을 해서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공정을 처음에 랩스케일 뭐 반응 실험부터 랩스케일, 파일럿 플랜트, 상용화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우리가 유동층을 바라볼 때 물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에 집중을 해서 그 두 가지가 콤바인돼서 새로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쪽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라이어입니다. 드라이어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석유화학 회사의 폴리머 쪽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할 텐데요. 폴리머 중합이 보통은 액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액상에서 그 용해 물질을 제품으로 팔기 전에 드라이어를 통해서 다 받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유동층 물질들에서 들어있는 우리가 이제 제품화할 수 없는 용액들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빠르게 건조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드라이어 설계하는 목적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포유동층 반응기가 석유화학 산업에서 사용되거나 아까 뭐 파이렉스 이런 공정에 사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층의 식물질은 그냥 그 자체가 여론이고 존재하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전체 시스템 설계에서 얘가 코어로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떻게 되냐 반응을 통해서 얘가 커지거나 바뀌어서 밀도든 입도든 변해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입자 내에 기공이나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데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 뭐 하루 종일 나중에 달 바이오매스 가스피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뒤에 이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FB는 국내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유동층 연구센터를 제가 저한테 딱 손꼽으라 그러면
카이스트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그 애견에서 이제 그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애견 자료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유동층은 연구든 뭐든 간에 결국은 그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쪽에 사실은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거, 뭐 CO2 캡처라든지 그 수소 만드는 거라든지 이쪽에 이제 나노 코팅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연구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CFB 쪽에 좀 더 많이 익숙해져서 기표교수를 무시하긴 하지만 CFB는 그 단일 공정에서 부피를 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게 이제 최적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있는 유동층 기술을 가져와서 조그만 스몰 플랜트부터 시작을 해서 웹스케일, 그다음에 여기 실증급 상용화 거의 비슷한 실증급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그 몇몇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선도하는 그런 대형 플랜트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암모니아 혼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게 유동층 연소 개발에서 이제 뭐 기념비적인 게 결국은 2메가와트짜리 그 초초인계 순산소 연소 플랜트입니다. 이 연구 개발은 여기 보시면 애기연 생산기술연구원, 표준 기계연구원, 그 다음에 카머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유동층 하면 되게 유명한 레크너 교수님이 계시는 그 학교까지 여기 참여했고요. 이 연구는 0.1메가와트 그 테스트 랩부터 보시다시피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바라크다를 이용한 누메리컬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동적 시뮬레이션을 따로 또 하나 더 추가됐고요. 이 것들의 모든 데이터가 모여서 거의 데모 플랜트를 건설을 했고 이 데모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돌려가지고 거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여기 아시겠지만 석탄에 대한 그 선호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실제 상용화까지 못 갔지만 굉장히 많은 그 장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연구소 하나가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소는 조금 더 리서치에 좀 더 많은 부분에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하게 뭐 바이오매스 가스부터 시작해서 66년까지 이렇게 재밌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고 특히 이런 그 CFD 유체 해석을 가지고 실제 플랜트 개발에 연계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쪽 분야에서는 그 순환연소 쪽에서 연소든 가스화든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가 전력연구원하고 이제 두산입니다. 그래서 전력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동층 쪽에서 가장 큰 플랜트가 원래 96년도에 건축된 동해에 있는 순환유동층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그 200메가와트짜리 순환유동층 보일러가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큰 보일러였고요. 그래서 유동층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 뛰어들었고 그 보일러를 건설한 데가 외국 기술로 건설한 데가 이제 두산 한국중공업이라고 두산중공업의 전신회사가 그걸 만들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그 다음에 사이클론이 뭐 2개, 4개, 6개, 그 다음에 8개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그 대형 플랜트 개발에 거의 선도하면서 전력연구원하고 두산이 같이 만들었고요. 이 여기 개발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랜트가 이 바이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800메가와트짜리는 아직 돌아가지 않는데 초초인기압 CFB까지 가 있고요. 현재 저희 나라 기술력이 두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600메가와트짜리 초초인기압 발전 플랜트 설계 능력까지 이렇게 지금 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CFB 쪽 보일러나 이쪽에서는 저희가 제가 가스화랑 연소랑 구별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개가 다 거의 동일한 반응이기 때문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고려양 플랜트부터 시작해서 여소화력, 그 다음에 여기 새만금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라이센스는 전 세계에서 기존의 보일러 회사들하고 다 라이센스를 가졌는데 현재는 두산이 독자 기술을 갖고 있는데 석탄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그리고 그 각종 혼합 연료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충분히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주통증 쪽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열화학적 전환이라고 해서 에너지 만드는 연소, 그 다음에 가스와, 그 다음에 오늘 후에 많이 이제 검토할 열분해까지 그쪽 분야들이 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플레이어들이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얼 플레이 매드는 전 세계 이제 제가 유동층 책을 딱 보면 저희가 기념비적인 플랜트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러기, 독일의 러기가 한 가스화 플랜트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하루 종일 말한 플루이드 캐탈리틱 크래킹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그 원유고를 원유 가져온 그 원유를 분해해서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을 때 그 높은 질량의 하이드로카본을 휘발유나 경유 등급을 한 번 더 깨트리는 이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촉매 크래킹 반응을 통해서 원유를 한 번 더 깨서 휘발유 경유 성분을 내는 공정과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그러면 촉매 쪽에 이제 그 카본이 디파짓 돼가지고 이제 그 침정이 돼서 카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카본 움직이는 거를 다시 그 반응시켜서 카본을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반응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늘 그 해리 박사님이 처음에 보여드릴 때 뭐 100만 톤 정도의 뭐 사이클 입자가 순환한다 그런 얘기가 요 반응기들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반응처럼 입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 영역을 가야 되고 입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 영역을 가는 것 중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유동층이다. 그래서 이 플루이드 캐탈리틱 크래킹은 1950년대부터 상용화돼서 아직까지도 상용화되고 있고 요 SK 플랜트는 2010년도에 그 고도화 설비 하나 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LG 사진인 것 같고 이게 LG GS 칼텍스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4기가 돌아가고 있고 S-오일이 하나 더 크게 지금 울산에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를 순환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가장 잘하는 반응이 결국 유동층이고 그게 뭐 이 정도 유동층은 그렇든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업적으로 되게 오래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이 우리가 새로운 그 청정 에너지를 만들 때 CO2를 손쉽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매체 순환 공정입니다. 그래서 매체 순환 연소 공정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전 세계에서 사실은 거의 선도하듯이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테스트 배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데모 플랜트까지 지금 3메가와트 서멀까지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뭐 준공하고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공정과 매체 순환 공정은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이 컨셉추얼 그림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즉 여기 보시다시피 그 연료에서 연소되는 반응과 그 다음에 메탈자가 산소를 가져오는 그런 레독스 반응이 그냥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야 되고 이 도는 과정 중에 그 물질의 순환과 그 다음에 필요한 열의 순환 그 두 가지가 조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어떤 특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설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층 설계에서 저희가 뭐 대부분 많은 유형을 이용해서 그 유동층 설계에 나오는 그 고체 순환 속도 개념을 가져다가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의 그 고체가 넘어가야지 필요한 산소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급된 산소량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 그 반응이 완료돼서 순수하게 메탈로 만들어서 다시 그 공기 반응기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설계 인자가 되고 이것들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경험식으로 여기에 쌓은 이런 전문가의 노하우로 되어 있지만 이 노하우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설계적인 그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툴로 나오고 그 툴을 가지고 다시 CFD나 이런 전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하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개발한 시간이 되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체 순환 이 개념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 메타를 쓰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거를 CaO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CO2만 선택적으로 포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건식 CO2 찹이라고, 건식 CO2 그 분리라고 하고요. 그 분리 개념도 에디언에서 가장 처음에 그 공정 얘기하고 랩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거쳐서 실제로 2021년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공정 개발을 해서 댐플랜트까지 잘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유동층 그러면 그냥 고체 입자 도는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솔리드가 들어가는 솔리드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기고 반응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설계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연구와 그 경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전문가들의 경험식에 있으나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즉 바라쿠다에서도 모든 계산이 사실은 그 입자에 해당되는 응력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라쿠다가 지금 우리가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GPU에서 계산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예전에 못했던 거를 지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그런 단일 입자나 뭐 클라우드나 이렇게 입자를 응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계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계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구로 생각해서 유동층 그러면 우리가 반응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체 입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잘하면 지금은 단순히 연소에서 CO2 배출하는 그런 뭐 공정이었지만 그 모든 공정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린 공정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상용 공정도 되게 많고요.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메이저 플레이어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민 있으시고 그러면 외국의 전문가들도 있지만 국내 몇몇 기관들이 정말 훌륭한 레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좋은 결과를 빨리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